며느리는 출산 비용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시어머니를 협박했다. 시어머니는 아들마저 감탄하게 만드는 이상한 처리 방식을 갖고 있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65세 미자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늘 즐겨보고 있으며 주방에서 일할 때나 차를 마실 때에도 항상 재미있게 시청하는 60대 구독자입니다. 습관적으로 쉴 때마다 채널을 켜놓고 듣곤 했지만 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집귀신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말이 있듯이 평생 편안하고 든든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온 가족이 완전히 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항상 내 삶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늘 고맙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30이 되어 힘들게 얻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의 중매인을 통해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는 8살이었지만 그의 열정과 에너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키는 작았지만 탄탄하고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조금만 대화를 나눠도 그가 매우 야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 저는 모두 검소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의 평생 소원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고 한때는 그게 그의 꿈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저임금 직장을 그만두고 자본금 없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루바닥을 까는 일을 시작했고 빠르게 그 기술을 배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아파트 건설이 활발했으며 원목 마루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숙련된 장인이었고 빠르게 명성을 얻어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일했지만 곧 조수를 두고 일꾼을 늘려 바닥재를 수입하고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청춘은 말 그대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고 저는 남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잠시 회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회사 업무를 빠르게 도울 수 있었지만 매우 힘든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 고객과 싸우고 때로는 남편과도 다투었지만 그러면서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많이 다퉜지만 사업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남편 덕분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업도 번창했고 생활도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외동아들을 낳아 키웠고 아들이지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남편이 매우 엄격했기에 우리는 아들 교육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옛말에 좋은 남편을 만나지 않으면 좋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남편을 만난 덕에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라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70세가 가까워지며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싸워온 든든한 동반자가 떠나자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남은 가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주선해준 덕분에 아이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남편의 부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제 남은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와 언제 만날지 기다리던 중 그는 예비 신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내 노년의 고민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30대 중반의 짝을 찾았고 연애를 시작했으며 그 여자는 아들보다 4살 어리다고 들었습니다. 아들 성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고 얼마 안 되어 독립적이고 유능한 그녀와 만났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우는 솔직한 성격이었고 지나치게 친절하진 않았지만 매너가 좋았습니다.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녀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진 탓일까요? 지우가 결혼 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10주 차라고 하더군요. 성우야, 이제 내가 잘 보살펴야 한다. 집은 남편 없이 오랫동안 조용했지만 이제 지우도 들어오고 손주도 오니까 집안에 생기가 넘칠 것 같아요. 이미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두 사람은 임신 소식으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마음만 맞으면 임신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던 중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외롭게 자란 그녀를 보고 나는 조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부모 없이 자란 것도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시댁에 의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녀의 마음이 존경스러워서 그들을 위해 내 이름으로 집을 샀고 아이가 태어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손자를 위한 선물로 공동 명의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부동산을 팔고 오래된 아파트를 없앴습니다. 송파구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위치가 좋았습니다. 당시 10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며느리는 가격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너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15억 원을 추가로 내게 되었고 그때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내 딸로 생각하겠다. 딸의 결혼식에 집을 내주는 엄마가 뭐가 문제냐? 여유가 된다면 해야지.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1. 그리고 나는 덧붙였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해. 좋은 집에서 시작해서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고 성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보상이다. 내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께만 받기 싫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이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인사치레인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몰랐던 나에게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에서 사랑스러운 신혼 분위기로 급하게 준비한 결혼식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 그녀에게 가까운 어른이 없어서였을까요?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며느리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겼다는 부담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딸처럼 생각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엄마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지우,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요? 맛있는 보리굴비를 만드는 한식당을 알고 있어요. 같이 갈래요?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중에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요.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정말? 그럼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임신 중에는 잘 먹는 게 중요하니까. 괜찮아요, 엄마. 음식은 저희가 직접 주문할게요. 요즘은 뭐든지 배달이 되니까요. 며느리와의 대화는 늘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다정한 말로 나를 밀어냈습니다. 임신하고 일하느라 힘든 며느리에게는 작은 일도 귀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휴가를 100일만 쓰고 바로 직장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일하고 싶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포기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출산 전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잘 해낼 것 같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철 과일과 집밥을 아들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지우는 어때요? 입덧은 끝났어요. 네, 다행히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식욕이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 오래 가진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네. 그녀를 잘 보살펴줘. 그리고 저번에 보내준 갈비 정말 맛있었어. 지우도 즐거워했어요.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별거 아니야. 다른 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일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걱정 마세요. 저희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다정한 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생각보다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나도 그럴 줄 몰랐지만 왜 실망하겠어요? 오히려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는 그녀의 모습이 감탄스러웠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시어머니인 나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불안해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며느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쉬고 있는 며느리를 일부러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들을 만나 손을 꼭 잡고 둘 다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일이 잘 돼서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출산 중에 조금 출혈이 있었지만 자궁이 약해서 그렇대요. 며느리가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수척해 보였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너무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며느리가 손을 잡는 것이 불편해 보였고 나는 살며시 손을 놓았습니다. 지우가 불편할까봐 얼른 손을 뗐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약초를 줄까 생각했지만 그 대신 과일 껍질을 벗기며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며느리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실을 살펴보니 요즘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호텔만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에 나온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어 보였으며 영양 밸런스도 좋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이 넓고 깨끗하네요. 모든 방이 이렇게 넓은가요? 이곳은 특별실이에요. 다른 방들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특별한 방.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3주 동안 머물 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이 꽤 높겠네요. 그때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모든 비용은 어머님이 부담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무심코 한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육원 비용에 대해 의논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출산 전 한 달 동안은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화제를 바꾸면서 가슴을 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센터에는 통증 관리 도와주시는 관리인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편해진 것 같아서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비록 대화는 불안했지만 더 이상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아들 내외가 손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그들의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되었는데 며느리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날 시장에 가서 건강에 좋은 전복과 미역을 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전복 미역국을 끓여서 포장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여전히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평소에 꼼꼼한 며느리인데 그날은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져간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손녀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작은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가 성우의 어린 시절과 꼭 닮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안았을 때 아기는 따뜻하고 무겁게 느껴졌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미역국을 다 먹은 뒤에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와 아기를 바라보더군요. 묘하게 조용해 보였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에게서 소식이 없었고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육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게 없냐고 전화해도 며느리는 예전처럼 나를 밀어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욱 나와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서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고 며느리의 출산 휴가도 곧 끝나 복직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는 100일 축하 행사를 건너뛸 계획이었지만 그걸 놓치는 것이 아쉬워서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내를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갈비를 재워 잡채를 만들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아들과 그의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는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고 그 친절함이 충격적인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녀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나는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보며 서류를 보더니 지우는 엄숙한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임신 출산비 청구서입니다. 시간 날 때 정리해 왔어요. 검토해 보시고 나열된 세부 사항에 따라 지원해 주세요. 3. 청구서에는 임신과 출산 중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아기를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임신 출산비 청구서라니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부 항목들과 함께 금액이 3억 원으로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읽는 동안 피가 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임신 중 고생에 대한 보상, 출산 중 겪은 위험에 대한 위험 수당, 그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회사 경쟁에서 뒤처져 손실된 급여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육비 지원, 베이비시터 고용비 지원, 1년 이후 어린이집 비용까지 포함되었으며 앞서 말한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출산 비용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제가 그녀에게 아기를 낳아달라고 부탁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집값을 많이 아껴서 그 부분은 청구서에 넣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받으라는 게 아니고 매달 500만 원씩 달라는 겁니다. 손주가 태어난 기쁨에 대한 대가로 앞으로 5년 동안 총 3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녀가 더 무엇을 요구할지 몰랐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눈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우, 혹시 알고 있었니? 지우 말에 동의하는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황한 아들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나는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돈을 받아. 아이를 낳은 후 시댁 식구들로부터 왜 안 되겠어? 그건 3억 원이 아니라 그냥 용돈이야. 한 달에 500만 원. 왜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줘야 해? 일그러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헛소리는 그만해라.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서 내가 겪는 손실은 엄청나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냥 현재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적용한 거예요.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월급도 올랐을 텐데 그것도 포함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나는 유능했고 직장에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육아 지원도 받았다. 그리고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금액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을 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예리하게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행동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외로워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나는 단지 돈을 받을 대상일 뿐이고 손자를 이용해 장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깨닫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과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자기 백성에게는 끝없이 잘해줄 수 있지만 칼을 겨누는 자는 반드시 거침없이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던 식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처럼 아이와 보육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혹시 나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아이를 낳느냐?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당신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내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다니? 나는 그녀에게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그냥 닥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모습 정말 끔찍하다. 더 이상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러나 나는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조용히 해라. 내 아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야. 더 이상 긴 말할 필요 없다. 이제 손자를 볼 필요도 없으니 당장 나가라. 후회할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더욱 화를 내며 눈을 치켜뜨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혼집도 이제 이사가고 더 이상 거기 살 이유가 없잖아. 그 집은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주려고 했으나 그건 이제 옛날 얘기야.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처럼 대할 필요는 없지. 내 말을 듣고 며느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내 팔을 잡으며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꾸실 수 있나요? 우리에게 신혼집을 선물해 주신 건 저를 딸처럼 여기셨기 때문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오늘의 행동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100일 동안 그녀는 그 목록을 꼼꼼하게 계산하고 작성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순간적인 실수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진짜 성격이었을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대가를 요구한다는 계산된 행동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능해 보였던 며느리, 지금은 교활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도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더욱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이용해 용서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휘둘리기는커녕 그녀에 대한 분노만 더욱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우가 매일 엄마 집에 가는 거 알고 있어? 출산 휴가가 끝나서 복직했는데도 매일 퇴근 후 아기를 데리고 엄마 집에 간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나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나를 더 괴롭히려 한 걸까? 그녀의 행동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자가 아프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이 나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고 문을 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뉘우쳤어요. 산후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도 했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게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문을 열고 한 번만 만나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도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아직도 부족해서 답답했습니다. 자기 나이에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걸 보니 더 큰 바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규 동양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눈이 내렸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며느리가 붉게 얼어붙은 얼굴로 손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휴가를 내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급히 내 소매를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 아파요. 아파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약을 먹고 괜찮아졌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게요. 항상 친절하게 진짜 딸처럼 옆에 있을게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한마음정신건강의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품에 안겨있던 손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동안 바람이 불어왔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듯했고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부드러워졌는지 그 사람이 정말 아프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어쨌든 내 아들은 너와 헤어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에겐 손녀도 있으니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가족처럼 함께 살아야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덧붙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신뢰를 잃으면 나는 다시는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을 적어줄 테니 그 위에 지문을 찍어. 내가 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너를 보지 않고 살 거야. 다 동의할게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며느리는 내가 받아 적은 내용을 다 써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너를 다시 믿을 때까지 아파트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아. 그리고 다시 시댁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신혼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아파트를 살 때 기부한 8천만 원은 생활비로 간주하고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써놨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고 양육비 지원은 일체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손주의 생활비나 나중에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때 돕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차갑게 굴지 않았고 나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먼저 나에게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식사 초대도 하고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연기하는 게 분명했지만 그녀의 노력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 웃음과 기계적인 인사는 반갑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녀의 진심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는 못했지만 지우는 늘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겉으로는 우리 사이가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병원 진료에 성실히 참여하던 중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우울증에는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녀는 불안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녀는 돈이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손자를 돌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손자가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던 어느 날, 집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우울증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손자를 맡기고 나는 아기를 돌보러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아기가 집이 답답해서인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기에게 꽃과 하늘을 보여주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다니는 한마음정신건강의원을 지나쳤습니다. 지우가 약속대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6개월 동안 그 병원을 다녔고 세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상담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근처 카페에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밖을 보니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녀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재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카페에서 나와 병원으로 들어가 접수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김지우가 세션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세션 중인가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입니다. 시어머니예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김지우 딸이에요. 급히 만나야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환자의 정보를 찾아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김지우라는 이름은 저희 병원에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병원을 잘못 찾으신 건가요? 뭐라고요? 분명히 이 병원이라고 했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산후우울증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병원에 다녔다는 이야기,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병원을 나오면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오늘 퇴근 후에 집에 가지 말고 밖에서 만나자.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우 병원에 가봤더니 그곳에서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대. 그 사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뭐라고? 말도 안 돼. 다 확인했어. 그녀가 당신에게 집 소유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니? 그러자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침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들은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나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집을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았던 진단서를 들고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퇴근 후 아들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우가 준 진단서야. 오늘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 그 병원에서는 지우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 우울증 진단 기록도 없고 우리를 속이려 한 게 틀림없어. 문서를 위조한 거야. 아들은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한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며 맺은 계약이야. 이제 그 마지막 기회는 끝난 것 같아. 어떻게 문서를 위조해서 가짜 병을 만들 수 있겠어? 그저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할 수 없어.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돌려받을 거야. 너도 결정을 해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내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지우도 나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 출산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대가로 얻은 게 없다고 했지. 그때 대화로 해결했지만 여전히 가끔 그 얘기를 해. 돈을 줄 수 없다면 아파트 소유권을 원한다고 했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불안을 덜어줄 거라면서.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아이의 엄마야. 잘 지내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니?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자. 내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들과 나는 며느리가 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며느리. 아들과 내가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나는 며느리를 노려보고 조용히 진단서와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거기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 산후우울증. 거짓말이었지, 그렇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 정말 아팠어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 약속했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겨왔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보육비도 안 줬고 아파트 소유권도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이 집으로 이사하면서 내가 얻은 게 뭐죠? 성무를 만나지 않았다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거예요.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을까요? 성무 집에서 돈을 벌려고 한 건가요? 처음 약속이라도 지켰더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일찍 넘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들도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그만 좀 해.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너와는 못 살아. 아들은 결국 폭발했고 며느리는 소리치고 횡설수설했지만 나는 차갑게 무시했습니다. 아들은 대충 짐을 챙겨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연기했던 모든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이혼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지분을 요구했으나 소송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나는 결국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싶지 않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끊지 마세요.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소송은 하지 않겠어요. 내가 틀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작은 방에서 살고 있어요. 양육권도 포기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돈만 조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며느리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쌓였던 분노가 모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한은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끔찍한 본성을 바꾼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카르마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우는 이미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잃음으로써요. 전화를 끊고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우리는 며느리가 기부한 돈 중 일부인 4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들은 손자의 양육권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내 말년은 꽤 반전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소유권을 성급하게 옮기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심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돈벌이꾼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 나는 뜻밖의 노년 보육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손자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었기에 나는 아들에게 내가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나는 손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1살이 된 손녀가 최근 통통한 작은 다리로 일어섰고 나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녀의 귀여운 장난에 녹아내립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건강을 잘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심지어 젊어진 기분까지 들게 하니 이상한 느낌입니다. 아들은 이혼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외동딸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아들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함부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만 진실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진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70살이 되어도 인생의 교훈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할수록 더욱 신중하게 맺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리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내어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그 상처를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마도 좀 더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